삼촌, 저 아기 가진 것 같아요. 그 사람 아마 큰아버지예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대 쉽게 꺼낼 수 없는 기억입니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낯설고 그 어떤 현실보다도 차가웠던 제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강의가 끝난 오후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 집으로 돌아왔죠. 몸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일주일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되는 것도 같고 가슴도 묵직하고 무엇보다도 생리가 오질 않았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전혀 낫질 않았죠.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였어요. 그럴 리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몇 번이나 되뇌면서 화장실 문을 걸어 잠갔죠. 테스트기에 서서히 떠오르는 두 줄. 어느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머릿속이 멍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동안 가장 믿었던 사람. 저에게 옷을 사주고 학교 근처에 자취방도 얻어줬던 사람. 부모보다 더 자주 얼굴을 받고 더 따뜻하게 안아줬던 사람. 바로 큰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형. 어릴 적부터 삼촌이라 불렀던 가족이자 멘토 같은 존재. 제가 처음 사랑이라는 걸 느낀 대상이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했지만 그땐 진심이었어요. 그의 말, 그의 손길, 그의 따뜻한 시선 하나하나가 세상 누구보다 절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으로 그가 그런 말을 꺼냈던 날이 기억나요. 넌 진짜 예뻐졌다. 이젠 삼촌이 아니라 남자로 보이진 않아? 그때는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하 웃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더 자주 연락이 왔고, 더 자주 만났고, 더 자주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은 비가 오는 밤이었어요. 시험 기간이라 집에 가지 못하고 혼자 자취방에 있었어요. 그가 밥을 사다 주겠다며 찾아왔죠. 그리고 술을 한 캔 또 한 캔 마시더니 저를 조심스레 안았어요. 이건 사랑이야. 난 널 진심으로 아껴. 저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 잘 몰랐어요. 그저 그 품이 따뜻했고 누구보다 절 지켜줄 사람이라 믿었어요. 그날 이후 우린 자주 만났어요. 비밀스러운 연인처럼요. 그러나 그는 늘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알면 되는 거야. 세상은 이해 못해. 넌 아직 어리고 순수해서 오히려 내가 널 지켜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이었어요. 그는 놀라지도 않았고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켜주겠다던 그 사람은 이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어요. 사랑이라던 말은 거짓이었어요. 그는 절 가족으로서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몇 시간이고 울었습니다. 울고 울고 또 울다가 결국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이건 저 혼자 짊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앞에 서니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휴대폰을 꺼내어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삼촌 아니 큰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 그래서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 그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쩌면 저를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울어줄 거라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얼마나 곤란해졌는지만 걱정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마음속에서는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어리석었던 걸까? 스스로를 탓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누군가에게 털어놔야 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내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누군가를 믿었지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그 기억 속에 혼자 갇혀 있다면,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절대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리고 진실이 드러난 순간 세상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실이 밝혀졌을 때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큰아버지가 내뱉은 믿을 수 없는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제가 그를 처음 이상하게 느꼈던 건 1년 전 봄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큰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서야, 오늘 뭐 해? 밥은 먹었니? 별일 아니었어요. 가끔 연락 주시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목소리 속에 평소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묻혀 있었어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아주 미세한 긴장감이 있었달까요? 그날 그는 직장 근처에서 저녁을 사줬어요. 늘 하시던 것처럼 웃으며 다정하게 정말 친삼촌처럼 대해주셨죠. 요즘 학교는 어때? 애들한테 치이지는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대답했어요. 그의 관심은 늘 반갑고 따뜻했어요. 특히나 부모님이 늘 바쁜 분들이라 저는 그런 가족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녹았죠. 그런데 식사를 마친 뒤 그는 갑자기 말했어요. 은서야, 너 정말 예뻐졌다. 요즘은 삼촌이 아니라 남자가 된 기분이야. 그 순간 웃어야 할지 무안해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그냥 민망한 농담이라고 넘겼어요. 삼촌은 원래 무뚝뚝해 보이지만 가끔 웃기려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메시지는 늘 짧고 간단했지만 빈도는 점점 늘어났죠. 잘 자, 은서야. 꿈속에서도 예쁘겠네. 오늘 하루 어땠어? 삼촌은 내 생각 많이 났어. 단순한 관심일 수 있었지만 저는 조금씩 혼란스러워졌어요. 삼촌이 왜 이러지? 하지만 마음 한편엔 이상하게 설레는 감정도 있었어요.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세상을 아는 어른이니까. 그런 어른이 나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저의 일상에 깊이 들어왔어요. 힘든 날에는 전화를 걸어 위로해주고 기분 좋은 날엔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찾아왔죠. 시험이 끝난 날엔 조용히 고급 향수가 든 쇼핑백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 향수, 내 이미지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삼촌이 너를 보면 그냥 지켜주고 싶어져. 그의 말은 달콤했고 동시에 위태로웠어요. 어느 날 그는 말했어요. 너 같은 애는 나쁜 남자 만나면 안 돼. 삼촌이 평생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의 말이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에 속아 넘어간 걸까요? 한 달쯤 지나 그는 저를 자취방 근처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죠. 그는 와인을 한 잔 따르며 말했어요. 너도 성인이고 감정도 있잖아. 삼촌은 너를 여자라고 느껴. 부정할 수 없어. 그날 밤 그는 제 방까지 따라왔고 우린 그 경계를 넘고 말았어요.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행동은 달라졌어요. 더 집착했고 더 불안해했고 제가 친구들과 카페에만 있어도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랑 있냐? 남자냐?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으면 나 진짜 못 참아. 그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저는 그 안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렸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였을까요? 아마도 그는 처음으로 나를 특별하게 여겨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감정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에게 소중히 여겨지는 감각. 그건 중독 같았고 도망칠 수 없는 덫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어요. 은서야, 우린 평범한 커플이 아니야. 이건 세상이 이해 못해. 우리는 운명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운명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무섭게 들렸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즈음 몸에 이상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아프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리고 생리 예정일을 2주나 넘기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산 건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불안했지만 반쯤은 설마했죠. 그러나 2줄이 또렷하게 나타났어요. 심장이 쿵쾅거렸고 머리는 새하얘졌고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죠. 삼촌, 나 임신한 것 같아. 한동안 정적. 그리고 차갑고 단호한 말이 돌아왔어요. 그럼 병원 알아보자. 지우는 게 낫겠지.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그토록 저를 특별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순간의 욕망이었나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였어요. 침대에 누워 밤새 울고 또 울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친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창피했어요. 제가 바보 같았고 너무 순진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의 죄이고 저는 피해자였다는 걸 이제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용기를 내어 가족 단톡방에 할 얘기가 있어요. 내일 꼭 모여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하죠. 가족은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세상 그 누구보다 내 편이어야 하고 가족만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날 그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날. 어릴 적부터 저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곤 했어요. 저에겐 익숙한 풍경이었죠.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 아버지의 웃음소리, 그리고 큰아버지의 다정한 눈빛. 하지만 이날만큼은 모든 게 달랐어요. 저는 입을 열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꺼내기로 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즈음 저는 조심스레 물컵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그들 모두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모른 채 편안한 얼굴이었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갑작스런 제 말에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전 입을 열었어요. 저 임신했어요. 정적. 수저 소리도 숨소리도 멈췄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어머니였어요. 뭐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아기 가졌어요. 한 달 반쯤 됐어요. 아버지는 의자에 기대 앉은 채로 이마를 짚으셨고 작은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문제의 당사자인 큰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손을 벌벌 떨며 물었어요. 은서야, 그게 누구야? 누가 누구애야?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큰아버지예요. 그 순간 거실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무너졌어요.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제 말을 못 들은 척했고 누군가는 울기 시작했어요. 큰아버지 재민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표정은 무너져 있었지만 그 침묵은 어쩐지 차가웠어요. 은서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버지는 눈을 치켜떴어요. 형이, 어떻게 우리 형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내밀었어요. 첫 번째는 그가 제게 보낸 메시지. 내가 아니면 안 돼. 넌 내 운명이야. 이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해.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제 통장에 송금해준 내역. 한 달에 몇 번씩 꼬박꼬박 들어온 용돈. 수십만 원씩. 자취비 명목으로. 세 번째는 병원에서 받은 산부인과 진료 기록. 마지막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모든 걸 제출하고 나니 방안이 싸늘해졌어요. 어머니는 자리에 주저앉았고 작은아버지는 세상에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때 재민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랑이었다고 생각했어.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랑이요? 당신이 한 짓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이용해 내게 다가온 그 행위가 사랑이었다고요? 저는 울분을 터뜨렸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당신은 어른이었고 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는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 건 맞아. 내가 날 따르는 모습이 그냥 견딜 수 없었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주먹을 쥐었어요. 형, 나가. 지금 당장 나가. 그게 내가 동생한테 할 짓이야? 큰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났고 말없이 문을 나섰어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산산조각 났어요. 부모님은 서로를 원망했고 저는 방 안에 갇혀 며칠을 울며 지냈어요. 뉴스에 나올 법한 끔찍한 이야기가 제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가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전 그 말에 더 울었어요. 어머니의 잘못이 아닌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일을 묻지 않겠다고. 숨기지 않겠다고. 아이를 낳기로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요. 다음 챕터에서는 그 후 제가 어떤 선택을 했고 아이를 품은 채 어떤 시선과 싸워야 했는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존재는 아이라고. 그렇다면 그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든 그 죄는 아이에게 있는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만약 누군가에게 속았고 상처 입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아이가 생겼다면 그 아이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아이에게 너는 존재하면 안 되는 존재였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임신 사실을 알린 뒤 가족은 망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죠. 부모님은 서로를 탓했고 친척들은 모두 조심스러워졌어요. 며칠 사이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 가나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고 심지어 친구들 중 몇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제 옆에서 울었습니다. 아빠는 매일 담배만 피우고 말이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뱃속의 아이는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 무렵 저는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것인지 아니면 지울 것인지. 지우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많았어요. 병원에서도 상담사도 그리고 친척들 모두가 말했죠. 그 아이는 내 인생을 망칠 거야. 평생 상처로 남을 거야. 그 아이를 보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를 텐데 어떻게 키우려고. 그 말들 틀리지 않았어요. 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 아이가 자라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작았지만 차차 몸이 무거워지고 입덧이 시작되고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았을 때 작은 심장이 정말로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모니터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건 누가 뭐래도 생명이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고 저를 믿고 있었고 제가 보호해줘야 할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가족은 세상의 끝에 서 있어도 믿고 싶었던 마지막 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은 날, 그 줄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아빠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죠. 오직 큰아버지만이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고개는 떨군 채 죄책감도 후회도 없는 얼굴로요. 며칠 뒤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였고 마치 재판 같았어요. 지금이라도 지워.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은서야, 널 위해서야.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들은 아이를 지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직 티도 나지 않는 작은 생명. 그 작은 무게가 저를 버티게 해주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저와 함께였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처음 들은 심장 소리. 뚜뚜뚜뚜뚜뚜뚜. 작지만 분명한 그 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건 생명이었어요. 희망이었고 제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이 아이는 제가 끝까지 지킬 거예요. 조금 더 따뜻한 음악 전환. 물론 그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는 더 거세졌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어요. 은서가 미쳤다는 말도 들었고 불쌍하다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제 진심은 묻지 않았어요. 엄마는 매일 울며 말했어요. 넌 이제 어떻게 살래? 그 애는 평생 상처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를 거야.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저한테 상처가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한테 받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엄마를 설득했고 엄마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말없이 밥을 차려줬고 검진 갈 때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이 제 어깨를 잡아줄 때마다 너 잘하고 있어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어요. 배가 불러오자 제가 어디를 가든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도 편의점에 가도 길을 걷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저 집 딸이래. 20살도 안 된 애가 그것도 집안 어른이래. 소문 안 들었어요? 얼굴 뻔뻔하네. 지우지도 않고 그냥 살겠대. 그 말들은 칼 같았고 제 귓가에 파고들며 마음을 찢었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끊었어요. 같이 웃던 고등학교 동창은 저를 문란한 애로 여겼고 대학교 단톡방에선 제 이름이 사라졌어요. 은서야, 그냥 전학 가면 안 돼? 너 요즘 애들한테 너무 노출돼 있어.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내가 도망치면 이 아이는 누구한테 당당할 수 있겠어? 엄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제야 저는 그래도 하나쯤은 내 편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임신 5개월 차 무렵 정신과 상담을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제공한 트라우마 치료였죠. 상담사 선생님은 조용하고 단단한 분이셨어요. 제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되려면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품어야 해요. 그 말은 제게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일기처럼 글을 썼어요. 태어날 아이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안녕, 내 아이야. 내가 잘하는 걸 느끼는 지금 엄마는 많이 두렵고 또 미안해. 내가 세상에 나왔을 때
내가 받을 따뜻한 시선이 적을까봐 겁이 나.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 엄마는 널 지킬 거야. 누구보다 많이 사랑할 거야. 엄마가 못 받은 것까지 전부 너한테 줄게. 이 아이는 저에게 상처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용기의 결과였고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음악이 점점 따뜻하게 전환됨 희망적인 음색. 어느 날 병원에서 성별을 알게 되었어요. 여자아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해솔. 햇살처럼 밝고 소나무처럼 단단하게 자라라고. 해솔아, 넌 혼자가 아니야. 너는 엄마를 구했어. 엄마는 너를 사랑해. 임신 7개월 차가 되었을 무렵 제 인생은 전혀 다른 궤도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었고 세상에 맞서야 할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죠. 출산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갔어요. 기저귀, 수유용품, 작은 내복, 그리고 조심스레 아기 침대까지 구입했어요. 그 침대를 조립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우리 해솔이 여기서 잘 자겠지? 그 순간 뱃속에서 발길질이 느껴졌어요. 마치 아이도 대답하는 것처럼. 엄마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제가 아기용품을 준비하는 걸 보면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함께 베넷 저고리를 접으면서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진짜 괜찮은 거니? 엄마가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이젠 괜찮아. 누가 뭐래도 난 해솔이 엄마야. 그 말 이후 엄마는 변했어요. 제가 출산 교육 받을 때 함께 가주셨고 인터넷에서 혼자 아기 키우는 법을 검색해 메모해 주셨어요. 어쩌면 엄마도 딸을 엄마로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출산 예정일을 5일 앞둔 밤 진통이 시작됐어요. 쥐어짜는 듯한 통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긴장감.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저는 알아차렸어요. 이제 해솔이를 만날 시간이야.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자궁문이 많이 열려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긴장된 얼굴로 말했죠. 곧 나옵니다. 산모 심호흡하세요. 그 몇 시간은 인생 전체를 걸고 싸우는 전쟁 같았어요. 진통의 파도는 끝도 없이 밀려왔고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죠. 수없이 소리치고 울었어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외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힘내. 나는 내가 날 만나러 올 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짧고 강한 울음소리가 병실을 울렸어요. 으아앙. 간호사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어요. 산모님 딸입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작고 부드러운 체온이 제 심장을 치고 들어왔어요. 가냘프고 떨리고 눈도 못 뜬 아기가 제 손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해솔아. 제 입에서는 자동으로 그 이름이 나왔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나는 엄마가 되었구나. 그리고 다시 태어났구나. 음악이 조금 잦아들며 감정 정리. 간호사가 말했어요. 산모님 울지 마세요. 아이가 다 느껴요.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후회의 눈물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을 견뎌낸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사랑이었어요. 출산 후의 일상은 생각보다 더 고되고 더 아름다웠어요. 밤마다 해솔이는 울었고 저는 새벽 3시에 깨서 분유를 타야 했죠. 기저귀를 갈다 말고 울음이 터질 때도 있었어요. 피곤하고 외롭고 때론 무서웠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탱해 준 건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는 말없이 도와주셨어요. 말은 없지만
해솔이에게 젖병을 쥐어주고 기저귀를 사다 주셨어요. 언젠가 거실에서 자고 있던 해솔이를 안아들면서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서야, 이 아이 너 많이 닮았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사랑스럽지.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동네 주민들은 아빠 없이 자라는 해솔이를 불쌍하다고 말했고, 어떤 엄마들은 해솔이를 자기 애들과 놀리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어느 날 어린이집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였어요. 원장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버지는 언제쯤 함께 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없습니다. 해솔이는 저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당당했어요. 누군가는 저를 이기적인 여자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미성숙한 엄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제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버티며 여기까지 왔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기로 결심했어요. 해솔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누군가를 위해서도요. 음악 점점 감정적으로 전환. 이 영상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살아도 된다는 용기일 수도 있다고 믿어요. 누구도 묻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아야 할 이야기.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내레이션 천천히 마무리. 지금 제 옆에는 작고 단단한 존재 해솔이가 자고 있어요. 그 아이의 숨소리만으로도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엄마예요. 내가 선택한 사랑, 내가 품은 생명. 그리고 내가 끝까지 지켜낼 사람. 아이를 낳고 기른 지 8개월째 되는 어느 밤이었어요. 해솔이는 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저는 핸드폰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익명 게시판이었어요. 아이를 낳은 경험을 나누는 커뮤니티였죠. 저는 20살 미혼모입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로 임신했고 지금은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직도 하루하루가 무섭고 누군가 날 비난할까 겁이 나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제 삶의 이유니까요.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너무 떨렸어요. 내가 너무 나댄 걸까? 혹시 누군가 나를 찾아내면 어떡하지? 혹시 욕을 먹을까봐 무섭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라도 이 글을 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느끼길 바랐어요. 그날 밤 글은 예상치 못하게 퍼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조회수,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좋아요와 싫어요가 동시에 폭발했어요. 댓글은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당신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는 복받았네요. 당신 같은 엄마를 만나서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요. 당신 덕분에 힘나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몇 줄만 썼어요. 애초에 내가 조심했어야지. 진심 역겹다. 피해자인 척하지 마. 너도 동의한 거잖아.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가 또 살아났어요. 욕설을 보며 울고 지지의 말에 또 울었죠. 그중 한 댓글이 기억에 남아요. 내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면 좋겠다. 누군가는 꼭 들어야 할 이야기야. 그 말이 내 마음을 찔렀어요. 내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를 펼쳐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저와 해솔이의 생존 기록이었어요. 글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비난은 폭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자극적인 거 좋아해서 일부러 올린 거겠지. 관종. 피해자 코스프레. 그 애도 불쌍하다. 저런 엄마한테 태어난 게.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지우고 싶었고 모든 걸 없던 일로 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이슈로 다루고 있었고 댓글은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었어요. 엄마는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용기 낸 거야. 그게 누군가한테는 아픔이고 누군가한테는 거울이야. 하지만 그 말을 믿기엔 저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3일 동안 밥도 못 먹었고 해솔이 기저귀를 갈며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진짜 내가 죄를 지은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던 밤,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어딘가 또 조롱하려는 사람일까봐. 저는 조심스레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거예요? 감독은 이렇게 답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기록해야 하니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사회의 거울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세상이 당신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차가웠던 제 마음을 따뜻하게 눌러줬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욕이 아니라 지지를 위해서. 며칠 뒤 저는 감독님과 조심스레 통화를 했고 제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다 들었어요. 숨소리마저 조용히 아주 오래 들어줬어요. 그 통화는 무려 2시간이 넘었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저의 전부를 있는 그대로 들어준 사람이. 그는 말했어요.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리고 그날 제 이야기는 처음으로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프레임 안에 담기게 되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은 생각보다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행됐어요. 감독님은 카메라를 최소한으로 들이댔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 절대 묻지 않았어요. 첫 촬영은 해솔이와의 일상이었어요. 거실에서 아기 이유식을 먹이는 장면, 해솔이가 뒤집기를 처음 성공한 날, 그리고 제가 일기장에 또박또박 글을 쓰는 모습. 그 장면들이 어느새 하나의 영화처럼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촬영 3주째 감독님은 제안을 했어요. 인터뷰 영상을 따로 유튜브에 먼저 올려도 괜찮을까요? 너무 긴 포맷보다 먼저 사람들이 당신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망설였어요. 내 얼굴이 드러나면 어쩌지? 또 악플이 달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전 말했어요. 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음악 조용한 템포 유지, 다짐의 순간 강조. 영상이 올라간 날. 구독자 수 7만 명 정도 되는 독립 다큐 채널에 미혼모 은서 침묵을 깬 목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첫날 조회수 12만, 댓글수 4,000개, 공유 1만 회 이상. 그 안에 담긴 목소리는 대부분 이해와 공감이었어요. 댓글 중 일부. 이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상은 지금 시대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네요. 존경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메시지였어요. 저도 삼촌에게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해솔이 같은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우린 서로 알지 못하지만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이 무섭지 않았어요. 어느새 세상이 제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제게 도착한 한 통의 메일이 있었습니다. 발신인 제이재민. 나도 영상을 봤다.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일 줄 몰랐다. 그저 미안하다. 그리고 내 딸을 잘 부탁한다. 그는 감옥에서 저에게 메일을 보낸 거였어요. 음악 잠시 멈췄다 조용히 제게.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고 용서도 되지 않았고 그저 무력했어요. 하지만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저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 이후로 그는 다시 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과거를 닫았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한 달 뒤 감독님이 제안했습니다. 단편 영화로도 만들어보죠. 30분짜리 내 삶과 감정을 담은 이야기. 전 망설였어요. 다큐멘터리도 이미 큰 용기였는데 영화라니 이건 너무 많은 노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감독님은 말했죠. 이건 너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라 세상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꺼내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밤마다 각본을 썼어요. 해솔이 옆에 재워두고 책상 앞에서 펜을 들었죠. 처음 쓴 장면은 이거였어요. 한밤중 여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우두커니 앉아 있다. 밖은 비가 오고 있고 아이는 자고 있다. 그녀는 울지도 웃지도 않는다. 그저 말한다. 너만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카메라가 돌아가던 첫날 해솔이도 촬영에 등장했어요. 놀랍게도 카메라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웃으며 앵글을 바라보았죠. 감독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해솔이는 배우 체질이네. 영화는 총 6일간 촬영됐습니다. 실제 저의 방, 골목, 병원, 심리상담소까지 모두 진짜 공간에서 찍었죠. 처음에는 연기하는 게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 제가 아니라 그 시절에 제가 되어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장면은 출산 장면이었어요. 침대 위에서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아기 인형을 받아드는 장면. 감독님이 컷을 외친 뒤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기억이었거든요. 촬영이 끝나고 편집이 시작됐어요. 감독님은 결과물을 보내기 전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너를 위한 편지가 될 거야. 며칠 뒤 밤에 노트북을 열고 최종본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 안에는 제가 담겨 있었어요. 그 어떤 드라마보다 진짜 같았고 어떤 영화보다 조용한 감동이 있었죠. 음악 잔잔하게 고조. 그리고 마지막 장면. 영화 속 대사. 엄마라는 이름은 사랑을 증명해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야. 영화는 완성됐고 제 이름은 각본 기문서로 올라갔어요. 누군가의 스캔들이 아닌 하나의 인생이 예술이 된 순간이었어요. 단편 영화는 작은 독립영화제에 초청되었습니다. 영화제 측에서는 제게 관객과의 대화 GV 자리를 제안했어요. 그 자리 나갈 수 있겠어? 감독님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전 잠시 숨을 고르다 말했어요. 이야기를 꺼냈다면 이제 마무리도 제가 해야죠. 그날 해솔과 함께 택시를 탔어요. 작은 드레스를 입은 해솔이, 하얀 원피스를 입은 저. 우린 어쩌면 처음으로 당당한 가족이었습니다. 영화 제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해솔은 긴장하지 않았고 손을 꼭 쥐고 제 옆을 걸었어요. 그리고 작은 레드카펫 위에 섰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가 물었죠. 당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웃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기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숨 쉴 구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 딸에게 보내는 사랑의 증명서입니다. 관객들은 조용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어요. 그날 영화는 상영됐고 상영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음악 조용해지며 엔딩 무드로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해솔과 함께 누웠습니다. 해솔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커서 뭐 돼도 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뭐든 돼. 엄마 딸이니까 못할 게 없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 모두가 말했죠.
지우는 게 사랑이다. 혼자 키울 수 없다. 그 애는 죄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사랑은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건 해솔이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유일한 말이에요. 너는 이유 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그게 엄마가 너를 지킨 이유야. 마지막 내레이션. 이 이야기를 끝내는 지금 저는 여전히 무대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어쩌면 이 이야기처럼 평범하게 하루를 버티며.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겐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